오늘의 뉴스를 꼭꼭 씹어보는 시간,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의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 이 자리가 더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닙니다. 어서 빨리 복귀하시기만 제가 진짜 오매불만 기다렸습니다. 예, 저도 네. 집에서 보면서 얼마나 재밌게 봤는지 예. 진행 참 잘하신다. 원래 한두 번 소위 말하는 땜빵하는 사람들이 가끔 잘하는 때가 있어요. 하지만은 네. 이 레귤러의 정규직이 원래 안정적으로 하는 겁니다. 예. 제가 너무 진행을 잘하셔가지고 집에서 안정적으로 치료에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예. 올해 마지막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예. 저희가 그동안 뭐 팩트를 검증하기도 했고 정치권이나 현안 논평을 요청드리기도 했는데 예. 뉴스 공감과 함께하신 2023년 돌아보신다면 어떻게 총평해 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짜 좋았습니다. 와. 어떻게 저를 섭외해 주신 것도 다 하느님의 섭리가 아닌가. 가브리엘님으로서 예, 감사드리고요. 어쨌든 잘리는 그날까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저희가 이렇게 공들여 모셨는데 어떻게 예. 저희가 계속 잘 모셔야죠. 예. 네, 그래서 새해 또 잘 부탁드리고. 예,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오늘 한동훈 비대위가 공식 출범해서 이 얘기부터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지표상으로 보면 국민의힘 지지층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기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예, 뭐 여론조사를 제가 수치를 다 말씀드리지 않겠는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보수층에서 좀 국민의힘 지지율이 좀 많이 올라가는 게 보였어요. 예. 그리고 요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그 김어준 씨가 이제 운영하는 여론조사 꽃인데요. 지난 네. 22일에서 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18명한테 전화 면접 조사를 실시를 했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될 것이 45.5,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 45.3. 거의 팽팽합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얘기를 하면은 대통령 35대 60 보통 이제 대통령 긍부정이 지금 기준이잖아요. 예. 그거보다 조금 높으면은 이익 보는 장사고 그거보다 예. 못하면 손해 보는 장사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김건희 특검 뭐 이런 거 관련해서는 훨씬 더 여론이 안 좋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는 손해 보는 장사. 지금 현 시점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이거는 어쨌든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현재 기대치만으로는 이익 보는 장사. 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네. 한 위원장이 이제 오늘 수락 연설을 했는데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을 아주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한 대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와 개딸 전체주의 운동권 특권 세력의 폭주를 막는다는 것은 우리가 이겨야만 하는 절박한 이유이긴 하지만 그것만이 우리가 이겨야 할 우리 정치와 리더십의 목표일 수는 없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어낸 위대한 대한민국과 동료 시민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는 분들이기 때문입니다. 개딸 전체주의와 운동권 특권 세력을 여러 번 언급하면서 이들이 결탁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했거든요. 예. 이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뭐 일부의 진실이 있겠죠. 뭐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한 게 100% 다 틀렸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국민들한테 그냥 물어보면은 뭐 될 것 같아요. 지금 국민의 정부 여당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지금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민주당이 예. 나라를 망치고 있느냐 그러면 대충 35대 60으로 나올 것 같아요. 대통령 지지율하고 비슷하게. 예, 비슷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매우 아쉬웠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출범을 했을 때 이거를 비대위의 어떤 성공 공식에서 좀 많이 벗어난 것 같아서 박근혜 비대위가 이 보수 정당에서 아니면 우리나라 대한민국 역사에서 가장 성공적인 비대위로 평가를 받습니다. 네. 박근혜 비대위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일단은 본인들이 뭐가 문제인지를 먼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이명박 정부의 문제점이 일단은 부자 재벌 대기업 어떤 네. 감세기조 여기 편드는 것 같은 거 그리고 4대강 사업 그리고 어떤 고령층에 국한된 지지층 그리고 어떤 냉전 우파 뭐 이런 것들이 확장성에 좀 더 확장성을 제한하고 있다 이렇게 봐가지고 이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하나씩 했습니다. 딱딱 이제 뭐 한동훈 비대위가 어떻게 하는지 봐야 되겠지만 일단은
부자 재벌 대기업 이거에 대한 어떤 치우침을 좀 완화시키기 위해서 경제민주화를 외친 김종인을 영입을 했고요. 네. 그리고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이를테면 4대강 사업을 반대하던 이상동 교수를 영입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층에 국한된 거를 좀 제한은 그 좀 확장시키기 위해서 27세 청선 이준석을 영입을 했고요. 한 명 한 명 다 화제가 있었어요. 예, 그때. 그리고 냉전 우파 이쪽에 너무 이념적으로 치우쳤다고 그래가지고 당색을 아예 빨간색으로 바꿔버렸어요. 맞아요. 당색 파란색에서 바꿔버렸고. 그 당명 변경하고 진보 정책을 수용하고 정강 정책 바꾸고 이게 박근혜 비대위였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은 저는 운동권을 지적하는 거 좋아요. 뭐 저는 운동권도 너무 고인물이고 너무 오래 해먹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게 먼저 먹히려면은 본인들의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렇게 지지율이 낮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실망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에 대해서 이거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굉장히 추상적으로 나왔어요. 뭐 또 네. 5천만 국민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결국은 개딸민주주의하고 586 운동권 얘기했잖아요. 네. 586 운동권도 물론 세대 교체도 돼야 되고 개딸 민주주의 문제 많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팬덤 정치. 그거를 근데 국민의힘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묻는 거죠. 네 눈에 박힌 들보를 봐. 지금 네. 남의 눈에 티끌을 보지 말고. 그래서 이거 험난하겠다 이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개딸 전체주의를 하도 여러 번 언급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많이 언급했던 공산 전체주의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이게 그 하도 많이 언급을 저희가 들었던 경험이 있어가지고. 한 비대위원장의 총선 출마 여부도 관심인데 오늘 뭐 지역구도 비례도 다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거든요. 요건 어떤 포석으로 보십니까? 한동훈 장관이 이제 비대위원장 맡기 전에 꽤 오래 전부터 사실은 총선에 출마하는 것에 마뜩지 않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이렇게 급부상을 할 수 있었던 거는 사실은 민주당이라는 의회에 일단 뭐 조금 뭐 비논리적인 뭐 논리적인 것도 민주당이 많이 했지만 비논리적인 어떤 대응에 대해서 좀 강하게 맞부딪히면서 대응을 하면서 이게 확 떴잖아요. 예. 근데 이제 국회의원이 된다라는 거는 이제 원 오브 댐 300명 중에 한 명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본인은 판단을 했고 그 정도의 주목도와 발언권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사실은 뭐 확인은 안 됐지만은 총리를 노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옛날에 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구나. 뭐 어쨌든 보면은 예견된 일로 갔다라는 거고 하나는 그래서 본인이 어쨌든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사람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고민하는 사람이다라는 이미지를 좀 많이 심어줄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대대적인 공천 물갈이 라고 공천 물갈이라고 쓰고 공천 학살이라 읽는다. 이제 뭐 이런 건데 네. 굉장히 큰 공천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그거를 이걸 명분으로 왜냐하면은 두 가지잖아요. 일단 586 기득권을 향해서 그 하태경 의원의 표현대로 789를 중용을 하고 물갈이를 하려면은 굉장히 많이 갈아야 돼요. 지금 그리고 명분이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물갈이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추정할 수 있어요. 예. 네. 사실 뭐 한 위원장이 여기 출마했으면 좋겠다 하마평이 참 많았는데 이제 싹 들어가게 됐네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그리고 여론 지형이나 전체적인 구도를 봤을 때 웬만해서는 충족시키기가 어려워요. 무슨 얘기냐면은 험지로 가라는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예. 그럼 험지 어디로 가면 한동훈이 붙을 것인가?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황교안 대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종로에서 상징성이 있어서 갔지만은 본인이 낙선을 하면서 굉장히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아직까지 회복을 못했잖아요. 예. 총선에서 지고 본인이 낙선을 하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비례로 가는 것도 지금 선거제도가 지금 확정이 안 됐는데 모르니까. 만약에 제가 비례로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면 위성정당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도 모양새 구기는 거고 그렇다고 뭐 강남으로 가겠다라는 거는 야 비겁하다 숨었다 네. 역시 양지만 찾는구나 막 이런 얘기들을 또 할 수 있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국민의힘의 그 용산에서 있었던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선수들이 한두 명씩 나를 험지로 보내주십시오. 뭐 내 당에 일임하겠습니다. 이런 분들이 늘고 있어요. 예. 이런 기류를 좀 읽고 지금 움직인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다 계산을 해서 오늘 이것까지 함께 발표를 한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이제 당장 첫 번째 시험대가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전 대표가 공언한 날짜가 12월 27일 내일이에요. 내일이죠. 네. 현실적으로 탈당을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의 화제성이 이준석 신당의 주목도를 잠재울 수 있을 거라는 관측도 있고 어떻게 보세요? 지금은 한동훈의 시간이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의 시간은 최소 한 달 이상 간다. 한 달 정도는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신당의 어떤 주목도를 뺏는
가져오는 씬 스틸러 역할은 확실히 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러면은 이 지금 굉장히 비등한 이 하나는 큰 축에서 보면은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작용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양당 심판론도 지금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좀 너무 싫다. 제가 지표를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양당이 싫다라는 사람, 양당이 싫고 제3정당이 좀 나타내야 되는 사람들이 30에서 40% 됩니다. 이게 예, 굉장히 커요. 역대 이 조사를 여러 건 총선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한 번은 다당제로 갔다가 한 번은 양당제로 갔다가 이렇게 약간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렇죠. 대표적으로 2016년이 국민의당인 3당제로 갔고 예. 2020년이 양당제로 갔잖아요. 역대 2020년 같은 경우는 양당 의석 점유율이 94%로 역대 최고를 찍었어요. 그러니까 예. 위성정당까지 만들면서 지금은 다시 다당제 시간이 왔고요. 그러니까 양당 심판론을 이제 그러니까 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것도 강한데 네. 사실 한동훈의 시간은 지금은 맞는데 이제 뒤에는 각종 이 탈당자들의 정치 이벤트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예. 말씀하셨다시피 27일 날 이제 이준석 그리고 네. 1월 1일 날은 이낙연 그 끝에 또 이제 원칙과 상식 그리고 그렇죠. 그 나머지 제3지대들의 합종연행 그리고 그거를 뭘로 명분을 삼을 것인가. 네. 제가 이준석 대표한테 사실은 뭐 여러 정치인들하고 얘기도 나누고 조언도 하고 그러고 있거든요. 이준석 대표한테 제가 강력하게 얘기를 했던 거는 시대를 바꿔라. 지금 뭐 의석을 더 가져가려고 하지 말고 네. 시대를 바꾸기 위해서는 지금 권력구조 개편을 하는 거를 연결고리로 삼아가지고 제3지대를 규합을 할 수 있으면 거기서 같이 해봐라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결선투표제라든지 이를테면 예. 지금의 이런 방식의 뭐 양당이 독식을 하고 그리고 무한 정쟁의 보복 정치를 하는 거는 끝내야 된다. 그거를 원하는 국민들이 많으니 이제 내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그런 메시지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아마. 예. 그래서 그쪽으로 또 이제 한동훈의 시간이 왔다가 네. 이제 그쪽으로 쭉 이제 다시 물결이 갈 겁니다. 예. 사실 모든 뉴스를 이준석 전 대표가 거의 다 차지하던 그 이준석의 시간도 있었는데 예. 지금 타이밍상으로 보면 이준석 전 대표의 그 상황이 아주 녹록해 보이지만은 않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예, 천하용인의 용도 이제 빠져 김용태 잔류선언을 해버렸고. 잔류선언 해버렸고 그리고 처음에는 이준석 유승민 신당 얘기가 나왔지만 아직 유승민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합류할지 여부. 그러니까 이게 명확하고. 그분 유승민 대표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고심이 굉장히 깊으시다고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직 안 만났어요. 이준석 네. 유승민이 아예 본격적으로 만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아직 변수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참 이번 주 목요일에 제가 선거제도 토론회 또 민주당 가시죠. 가려고 했는데 다 1월 3일로 미뤄졌어요. 아 또. 그렇습니까? 예, 그날 의총이 오전 10시 반에 민주당이 잡혀가지고 원래 그 시간에 토론회를 하려고 했는데 예. 어쨌든 뭐 다 그래서 선거제도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분수령이 한번 있을 것 같아요. 그 한동훈 비대위의 두 번째 과제 아마 이것 때문에 의총이 미뤄진 게 아닌가 싶은데 이제 김건희 특검법 이번 주에 아주 큰 이슈 중에 하나인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총선용 악법이라면서 어떤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지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했거든요. 특검 전국의 한 비대위원장이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떻게 예상하세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할 겁니다. 뭐 국민의힘에 최근에 이제 당정대 모였잖아요. 그래서 예. 한덕수 총리, 뭐 김대기 예. 비서실장 모여서 저는 왜 한덕수 총리가 가가지고 김건희 특검법을 논의하는지를 모르겠어요, 도대체. 예. 그러니까 김대기 비서실장이야 뭐 그렇다고 치고. 그냥 모두가 한 목소리로 불편하다는 시그널을 주긴 줬는데. 아니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하고 김건희 특검법하고 무슨 상관이 있죠? 왜 모여가지고 그걸 논의하고 있죠 지금? 뭐 정부 여당에서야 그거는 뭐 그럴 수 예. 있다고 치지만은 그래서 저는 그거조차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거기에서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어떤 특검도 없다라고 네. 한다라면은 뭐 6.29 선언 뭐 노태우의 6.29 선언처럼 다른 목소리를 낼 거라는 뭐 희망 섞인 당내에서의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목소리가 있었지만은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일단은 한동훈 장관 비대위원장 자체가 이건 악법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 네. 그걸 아마 진심으로 믿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진심으로 믿을 거기 때문에 그게 국민의 눈높이와 좀 충족을 시킬 수 있을까 조금 회의적이에요 저는. 아니 근데 네.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했었는데 아무것도 안 하면은 오히려 그 방탄 프레임 뒤집어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독소 조항이 굉장히 있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논리에서는 완결성이 있어요. 저는 뭐 비판하거나 그러려는 게 아니라 본인이 보기에는 이거는 독소 조항이고 국민의힘의 시각에서 보면 독소 조항이라는 거잖아요. 네. 뭐 그렇게 보시는 거는 저는 뭐 의견 존중합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게 이 오늘 비대위원장 수락 연설도 마찬가지고 자기 성찰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보수의 성찰 그리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성찰이 애시당초 들어가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한동훈 특검법도 괴를 같이 할 거다 이렇게 보는 게 좀 합리적인 추론이에요. 예.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특검법 입장이 비대위의 운명을 가를 바로미터가 될 것이다. 오늘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 비대위원장 압박하면서 타협이나 협상 대상으로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거든요. 예. 바로미터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특검법은 거의 지금 거의 선 반영돼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더 나빠지거나 그러지 않을 겁니다. 다만 국민의힘의 지지율이 올라가거나 예. 대통령 부정평가가 낮아지고 긍정평가가 늘어나는 데 굉장히 제한적 요소가 될 거예요. 이미 김건희 특검법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해야 된다는 목소리 지금 다 반영돼 있지 않나요? 웬만하면 그렇게 믿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하고 여론조사도 그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예. 그러니까 딱히 이게 그러니까 장기 전망으로 좀 불투명해진 것 같고 사실 홍익표 원내대표에 굉장히 좋아하는 분이고 존경하는 분인데 지금 남 얘기할 때가 아니에요. 민주당 지금 민주당을 도대체 왜 찍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민주당도 지금 어수선합니다. 국민들이 묻고 있습니다. 왜 그러니까 반윤 정권 심판 빼놓고 도대체 민주당을 찍어야 되는 이유를 하나라도 좀 설명을 해주십시오. 지금. 지금 민주당 질문 드릴게요. 그래서 예. 오늘 오후에 나온 단독 보도를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김부겸 전 총리한테 공동선대위원장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기사만 놓고 보면 이낙연 전 대표는 좀 배제하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이재명 대표의 속내 어떻게 읽으세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 이제 여러 보도 나온 게 삼총리한테 다 공동선대위원장 삼총리 설도 있었죠. 예,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김부겸 총리한테 한 건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이게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이분들을 모시겠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이낙연 고립 작전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여줘요. 왜냐하면은 이낙연 전 대표가 요구하는 사항들은 분명하잖아요. 그거를 받아들이든 못 받아들이든 예. 통합비대위 출범하라. 그리고 선거제도 회귀하지 마라. 그리고 이를테면은 뭐 공천학살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 마라. 뭐 이런 등등등의 뭐 이를테면은 팬덤 정치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그어라.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단 하나도 대답을 안 했어요. 그냥 듣기만 합니다. 이게 엄중 낙연이 아니라 엄중 제명 굉장히 엄중해지셨어요. 이분이. 그리고 맨날 당내에는 다양한 민주주의 원래 이분이 정당이니까 사이다로 유명했던 분인데 예. 요즘 사이다스러운 모습을 많이 못 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당 대표가 맨날 사이다일 수는 없어요. 그거는 그렇긴 너무 하지만. 가벼워 보이는데 예. 이 정도까지 고구마야 사실은. 아니 대답을 이제 해야 될 타이밍이 왔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뒤로 미루고 사실은 뭉개고 이게 민주당의 이제 전략이 맞는 건가라는 거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제가 계속 국민들도 물어보고 있어요. 네. 워낙 지금 반윤 전선이 강렬하니까 그렇기는 그러니까 반사이익 편승해서 가고는 있는데 왜 민주당을 찍어야 되죠? 아니, 왜냐면은 이미 180석을 만들어가지고 지금도 170석, 169석인가 그래요. 그렇죠. 의석을 많이 차지했는데 뭘 했는가? 예, 그러면은 이제 또 이제 다수당이 되면은요, 그러면 똑같아집니다. 지금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윤석열 정부는 또 하고 싶은 대로 막 다 하겠고, 법안 거부권 다 할 테고, 예. 민주당은 또 뭐 이렇게 특검하겠다고 뭐 달려들고, 국정조사하겠다고 달려들고. 그러니까 왜 찍어야 되지? 그러면 이거 총선 이후에 우리 정치가 뭐가 달라지고, 삶이 뭐가 달라지는 데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죠. 사실은 굉장히 좀 암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누가 이기든 네. 대한민국이 바뀔 것인가, 대한민국이 미래가 있는 것인가 좀 개인적으로 좀 답답합니다. 예. 새해를 앞두고 희망을 좀 가져보고 싶은데 약간 답답해 보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김준일 에디터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도 열렸는데 이 내용도 좀 따져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도 모두 발언을 하면서 올해 펼친 정책들을 평가했는데 먼저 윤 대통령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정부와 달리 우리 정부는 민간의 활력을 바탕으로 시장 경제의 원칙과 건전 재정 기조를 유지한 결과 오히려 역대 어느 정부에 비해 높은 고용률과 낮은 실업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통계청 발표를 인용해서 고용률은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예. 근데 뭐 이 통계가 양질의 일자리인지 이것까지는 지금 뭐 확인되지 않고 있지만 윤 대통령 발언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저는 사실 수치는 수치 그대로 일단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를 항상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맞아요. 지금 역대
최저의 실업률 그리고 최고의 고용률 맞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느끼는 체감 경기 상황은 그렇지 않잖아요. 제가 12월 13일에 방금 윤석열 대통령이 인용했던 그 통계청 자료 기사를 읽어드릴게요. 뉴시스 기사인데요. 취업자 33개월째 증가했지만 제조업 청년층 감소 지속. 제조업은 11개월, 청년층은 13개월째 지금 고용이 감소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계속 감소하고 있어요. 지금 제조업하고 청년층. 자, 기본적으로 제조업은 이를테면은 상대적으로 양질의 일자리가 좀 더 많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를테면 숙박이라든지 뭐 이런 것 쪽에는 그쪽이어서. 굉장히 단기 파트타임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고령층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청년 실업은 지금 계속 실업률은 낮지만은 지금 얼마 전에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내놓은 거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가 네, 지금 역대 통계 있었죠. 최고 50만 명이에요. 지금 통계를 이거 작성한 이래 최고로 높습니다. 무슨 네. 얘기냐면 그냥 구직을 포기해버리고 집에 그냥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면은 일주일 동안 구직 활동을 하지 않으면은 그냥 통계 잡히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그냥 구직 포기자니까 네. 실업률이 낮게 나오는, 고용률은 높아지고. 그 상황이 좋아서 실업률이 낮게 나온 게 아니고 예. 포기해서 낮게 나온 건데. 그러니까 지금 정말로 이게 지금 우리 자랑할 거냐. 제가 진짜 복장이 터지는데 이게 지금 수치가 너무 안 좋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전체적으로 보면은 한 60만 명 정도가 이렇게 뭐 늘었는데 대부분 거기서 80%가 60대 이상입니다. 그것도 여성이에요. 남성보다. 제가 뭐 남녀를 가르는 게 아니라 여성들이 많이 이제 가는 일자리들이 있거든요. 네. 이게 이를테면은 서비스업 뭐 이런 것들에 이제 정부에서 돈을 풀어가지고 장기의 안정적인 이런 게 민간 일자리가 늘어난 게 아니라 임시 방편으로 지금 풀고 있다. 근데 이거가 이제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냐 뭐 이거 지금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경제 성장률 1.4%입니다. 네. 자, 너무 낮아서 지금. 1998년 그리고 2008년 그리고 2020년 팬데믹 3번 이후로 이렇게 낮은 적이 없었어요. 대한민국에. 네, 이 경제 성장률이 보여주는 지표로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윤 대통령이 이런 말도 했습니다. 정당한 근거가 없는 보조금과 불법 행위를 밝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것을 막았다. 지난번에 정부 보조금 받는 언론단체 지적도 해주셨었는데 이 발언은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저는 정부가 항상 해야 되는 일이 이 보조금이 불법적으로 되는지 그리고 이게 낭비되는 부분은 없는지라는 거를 좀 감시를 해야 되고 잘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정부가 하는 거는 뭐 어느 정도는 일리가 있죠. 다만 이거를 다 그걸로 포장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사실은 정부가 지금 엄청나게 많은 그 뭐 몇 조, 한 5조 원 이상의 이런 보조금 같은 거를 줄였는데 이 보조금의 성격이 뭐냐면요. 예를 들면은 공무원들이 할 수 없는 일들. 이게 왜냐면 공공에서는 해줘야 되지만 공공 서비스 해줘야 되지만 공무원들이 일도 많고 그 공무원이 하는 게 비효율적이기 때문에 민간 단체한테 맡겨가지고 여기를 거죠. 집행하는 게 이런 유의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사실은 이게 이렇게 보조금을 많이 줄여버리면 그거를 이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엄청나게 줄여버렸어요. 사실은 정부 예산을 너무 많이 줄여줘. 네. 왜냐면 2.8%밖에 안 올렸어요. 지금 역대 최저 정부 내년 예산 성장률인데 이 정도까지 줄여버리면은 이제 이런 공공 서비스들이 거의 마비가 되고 마비까지는 아니고 뭐 이제 국민들이 제대로 느끼는 게 확 떨어지겠죠. 이제. 서비스의 문제에서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보조금에 대해서 불법을 감시하는 거는 좋은데 특히 뭐 관변 단체들 새마을운동 중앙회 이런 데들은 막 몇십억씩 늘리잖아요. 또 네. 그러니까 이게 형평성이 안 맞는 거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여기까지 짚어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이 순방 비용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아무래도 의식을 한 것 같아요. 순방은 곧 일자리 창출이자 민생이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팩트 체크를 해주시겠습니까? 논평을 하시겠습니까? 이거는 팩트 체크의 영역이 아니라 공상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자리 창출이 되고 민생이 어떻게 나아졌는지를 보여주시면 되고요. 이게 과도한 뭐 공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왜 올해 한 해 13번을 그렇게 많이 나갔고 왜 이렇게 전 정부보다 그 뭐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보다 그렇게 한 10억씩 더 써야 되는 거고 그 무슨 성과가 났는지 사실은 MOU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엄청 MOU 많이 맺습니다.
있습니다. 역대 정권에서 예. 72건의 뭐 이명박 정부 때 자원외교로 맺었는데 60건이 다 나중에 공수표로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MOU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이후에 무슨 성과를 냈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지 않으면은 조금 삼가하는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네. 너무 많이 나간다. 좀 문제 제기가 많고 지난번에 뭐 엑스포 유치한다고 지금 95개국 정상하고 그래서 더 많이 만나가지고 나갔는데. 5,500억 썼는데 못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자기 반성과 성찰이 좀 필요할 때예요. 예. 오늘은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한테 똑같은 처방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준일의 팩트체크 김준일 뉴스톱 수석 에디터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